교회진 심판위원이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경고나 실격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고 실격이 경기 보조자나 코치분들에 대한 경기 규정이 강화돼가지고요. 이제 코치분들이나 경기 보조자분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저희가 이제 심판 규정집을 경기 규정집을 핸드북 사이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잘 들고 다니시면서 대회에 오셔서 선수분들이나 코치분들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시합하실 때 보시거나 계속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시합할 때. 죄송합니다. 네, 그럼 먼저 책 같이 보시면 3쪽 용어 정의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표에 여기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대회, 시합, 매치 이 세 개인데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큰 대회가. 그 대회 안에 시합이 2개가 있어요. 개인전 시합 그리고 2인조 단체전 시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네. 그리고 매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 경기. 저희가 하나 하는 경기고요. 예, 아시겠죠? 네,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는 뒤에 가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때 계속 설명드리겠고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2개의 시합이 있다는 거. 시합이 있고 큰 대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셔서 3쪽. 예, 그리고 또 바뀐 게 이제 경고 카드랑 실격 카드예요. 예, 옛날에는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옐로우 카드를 2개 받아도 계속 옐로우 카드고요. 레드 카드가 안 돼요. 또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그냥 옐로우 카드 3개가 되는 거고요. 레드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시합에 이 사람이 대회에 못 뛸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에 이제 레드 카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네. 옐로우 카드 2개 받으면 거기서 이제 몰수 처리가 당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몰수 처리를 당하시는 거고요. 예,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BC3 2인조 경기 보시면 종전에는 이제 BC3 2인조 경기에서 코트 안에 경기 중인 2명의 선수 중에 1명이 뇌성마비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 규정이 사라지고 뇌성마비 선수가 포함이 되지 않아도 BC3 2인조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아시겠죠? 이제 경추 2분이 나오셔서 BC3 경기를 진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셔서 7쪽 경기보조자 규정 3.5. 네, 다 푸셨나요? 네, 그럼 이 3.5 규정도 종전과 동일한데요. 네,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불가하신 건 아시잖아요. 네, BC3 경고 보조자분들 경우에는 휠체어도 접촉하시면 안 돼요. 휠체어도 선수 몸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몸으로 지칭해서 휠체어 접촉하시면 안 되고 손톱은 잡으셔도 되는데 휠체어는 안 되고요. BC1은 휠체어 잡아주고 고정시켜드리는 거 가능하고요. 예. 투구되는 순간에 휠체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으시지만 공이 투구되는 순간이에요. 네, 다 이해되셨죠? 4번 이제 경기 용기구 검사 및 공검사예요. 경기 용기구 검사 제가 하잖아요. 자, 가운데 보시면 글러브, 보조기구 또는 기타 용기구의 경우 등급 분류 시 문서로 된 승인서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장비 검사 지침해야 한다. 이제 등급 분류 장갑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등급 분류 받으실 때 등급 분류서에 이 장갑을 써도 된다는 그 승인이 나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들어오셔서 주심이 승인서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 보여주셔야 하고요. 네, 만약에 승인서를 놓고 왔거나 잊어버리셨으면 그 장갑은 이제 그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기존에 이제 장갑을 끼시던 분들은 다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해요. 그거는 위원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서
더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각 지부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로 다시 그 등록하시는 분들 있죠. 등급 분류 받으러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내가 장갑 아니 던지는 선수예요. 장갑은 보통 던지는 선수도 있으니까 던지는 선수들이 새로 신규로 선수를 등록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장갑을 써. 그러면 등급 분류 받을 때 이 장갑을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장갑이 하드하냐 소프트하냐 어떤 장갑을 끼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런 장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력에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선수가 이 등급에 그러니까 등급 분류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을 판단한다고요. 등급 분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장갑이라든지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셔가지고 등급 분류를 받으시면서 그걸 경기 때 써도 좋다는 승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홀룸에서 저희들이 용기구 검사할 때 장갑 쓰시는 분들은 장갑을 쓰는지 확인을 하고 쓴다고 하시는 분은 승인서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서는 항상 원본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사본은 안 됩니다. 원본 반드시 갖고 필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받으신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회 때 등급 분류사가 와서 다시 체크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정해줄 거예요. 심판위원회에서 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전체 선수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경기력에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기존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잘 보시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장갑 관련된 질문인가요? 잠깐만 저 뒤에 먼저. 유정이 장갑에 한해서만 오는 거예요. 안에도 해당되고 다 해당돼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종류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낼 테니까 일단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써도 돼요. 써도 좋다고 일단은 승인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렇지만 대회 때 어찌됐든 다시 지참해 갖고 와서 용기구 검사 받을 때 다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심판들한테 일단 기존에 썼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리스트 목록을 작성할 거란 말이죠. 각 선수마다. 과거 대회 때 왔던 그러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기록이 다 있어요.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없는데 들어왔으면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선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 기존에 안 쓰던 선수가 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필요해서 그래서 등급 분류 다시 받아야 돼요. 네, 다시 받아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발로 던지는데 그 테이프가 다시 받아야 되지. 발로 던지는데 어디요? 발가락에 테이프를 붙이는데 발에다가 테이프를 감는다고? 테이프는 왜 감죠? 그 벌어지지 말라고? 예. 발가락하고 발가락 벌어지지 말라고? 틀리가 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져가지고 네. 미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정확치 않으니까 붙인단 말이죠. 붙이기 위해서. 손보다는 조금 하나하나 감는다고? 두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하고 공을 뜯어놨거든요. 아, 예. 이제 공이 이게 딱 안 찝어지니까 여기다가 테이핑을 한다 이거. 발가락 두 개. 어쨌든 공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네요. 내 질문이 그거는 잠깐만요. 네, 여기 먼저 해결하고요. 해결하고요. 네. 대회 때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그 테이프 감문 상태로 오셔서 확인 받으세요. 네. 질문이에요. 손에 장갑 끼는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로봇가요. 지금 보는 거 지어버리면 어떻게 줘요? 로봇가요. 옐로우 카드 3개요? 네. 2개 받으면 그 경기에서 이제 몰수 당하잖아요. 3개 받아도 또 몰수 당하는 거예요.
계속 4개 받으면 또 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하시면은 이게 딜레이 되니까요. 일단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10쪽 4.7.2.3이요. 맨 마지막 10쪽. 네, 10쪽 이 규정 또한 기존에 있었는데 다시 명확하게 명시한 거고요. 네, 저희가 구르기 테스트 할 때 구르기 각도가 25도인데 이제 오차범위 0.5도가 생겼어요. 오차범위가. 네, 이 구르기 테스트는 대회 검사하기 전에 그 대회 심판장이 오셔서 구르기 각도를 맞출 거고요. 그 상태로 구르기를 하고 0.5도 차이는 있다는 거 이제 아시고요. 근데 만약에 선수분들이 이제 각도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각도를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고요. 보여달라고 한다고 다 와가지고 전부 보여달라면 안 보여줘요. 딱 한 번 딱 하면 끝이야. 네. 그리고 기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위원들이 하고 기술위원한테 검사를 맡아요. 기술위원이 오케이 그러면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구르기 테스트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3번 저희가 시도하잖아요. 한 번 해서 통과하면 두 번째 시도 나오고요. 통과된 거예요. 한 번에 성공이 되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한 번 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때 성공했으면 세 번째는 또 안 하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했으면 그 공을 이제 경기 압수를 당하고요. 대회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저기 5번 보조장비 5.4 보시겠습니다. 5.4도 원래 있었던 거고요. 이제 포인터를 BC3 선수가 던질 때 포인터가 이제 투구 시에 선수랑 포인터랑 신체적인 접촉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시를 드리면 이제 다른 나라 선수는 전동 휠체어를 앞으로 밀면서 포인터가 있으면 포인터를 던져놓고 휠체어를 밀면서 포인터를 밀어서 공을 굴리는데 이게 이제 투구 시점이 잘 안 맞아서 반동 때문에 투구 시점에 이 포인터랑 선수랑 접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요. 예. 아시겠죠? 잡고 던지거나 머리에 붙이시거나 입으로 부시고 던지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5.5는 그 BC3 선수분들 좌우로 20cm씩 터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20c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로 확실하게 털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게 포적구를 던지실 때, 잭볼 던질 때 요새 대부분 저희가 시그널 주기 전에 먼저 터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시그널 준 후에 터셔야 돼요. 시그널 주기 전에 털었다고 해서 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털고 투구하시면 사구 처리. 예. 그러니까 선수분들도 심판들 시그널 잘 보고 그 다음에 보조자한테 털어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하고요. 보조자분들도 잭볼 받은 후에 바로 터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용어도 국제대회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요. 국제연맹에서 시점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 1엔드 표시하고 1엔드 시작하겠습니다. 표시하면 던져주세요. 주죠. 표적볼을. 그리고 심판이 뒤로 와서 청웅 표시기로 선수한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경사로를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표시하기 전에 움직인 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BC3 선수들 같은 경우에 경기 보조자들한테 홈통, 그러니까 경사로 좌우로 움직이는 시점을 반드시 심판이 시그널한 이후에 좌우로 움직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연장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페널티볼 던질 때도 마찬가지야. 시그널한 이후에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인정을 해요. 그 전에 움직인 건 인정이 안 돼요. 투구하면 그냥 심판이 못 받은 상태에서 투구했으면 그냥 사구예요. 아셨죠? 네, 되셨으면 쭉 넘어오셔서 13쪽 8번 선수 대기실 규정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선수는 대회에서 부여한 선수 번호를 가슴이나 다리 앞쪽에 부착하여야 하고 경기 보조자는 자신이 보조하는 선수와 동일한 선수 번호를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번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달고 들어오시거나 콜룸에서 다시겠다고 들어가서 달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콜룸에 입장하시기 전에 달고 들어오셔야 되고 지정된 위치가 있잖아요. BC1은 가슴이고 BC3만 등에 붙이잖아요. BC1, BC2, BC4는 가슴.
다리? 정말 네, 정강이에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BC3 보조자는 등에 붙이시고. 예, 아시죠? 그렇게 지정된 위치에 달고 오셔야 되고, 휠체어에 달고 오시거나, 다른 데 붙이고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그럼 콜룸에 입장 못 하시니까, 예, 정확한 위치에 달고, 콜룸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기 보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이제 14조 8.9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갑이나 부목, 아대 이런 보조 장비에 대한 규정인데요. 네, 꼭 들고 오셔야 해요. 이 승인서를 새로 받으시는 분들이나 들고 오셔야 되고 잊어버렸어요, 놓고 왔어요 하면 그거 못 쓰는 거고요. 예, 경기 때 못 쓰게 됩니다. 네, 마지막 9번 수시검사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9.2 보시면 이제 그 대회 안에 시합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시합이 2개. 그럼 만약 저희가 이제 사전검사 때 둘레, 무게, 구르기 테스트를 하셔서 뺏기면 그걸 통보가 못해서 뺏기면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뺏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콜룸에 입장을 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공 개수 있죠. 잭볼 하나, 색깔공 6개씩이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 공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전 때 뺏겼어요. 개인전 때 뺏기면 그 시합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단체전 할 때 그 공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공 개수 추가만. 만약에 무게, 둘레, 구르기는 그거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받아가시는 거고, 공 개수 초과. 공을 뭐 6개 들고 갈 때 10개 들고 오면 4개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전 시합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단체전 시합, 2인조 시합을 할 때 공을 4개 뺏긴 거 돌려달라 하면 이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지금 현재 대회 포맷이 거의 개인전 위주로 다 진행이 되고 2인조나 단체전을 하는 경우 거의 체전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스페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작년 태국 오픈 대회에서 태국 선수가 단체전일 때 콜룸에서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단체전이 다 끝나고 개인전에 갔는데 개인전에 가서 콜룸에서 또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경기가 금메달 경기 1, 2위 다투는 경기인데 실격을 당해버렸어요. 이 선수가. 그러면서 메달도 못 받고 포인트도 못 받고 그러니까 실격당하면 아예 순위가 없어요. 레드카드를 받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비스페드에서 보완적으로 만든 게 그러면 그러니까 대회 안에 시합을 나누자. 개인전하고 단체하고 페어로 이렇게 이제 제한이 돼서 받아들여졌고 그 지금 설명한 거 공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 무게가 미달되거나 초과되거나 둘레가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구르기 테스트에서 실패하거나 이거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다 압수해요. 완전히 끝나야죠. 근데 지금 우리 조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기준은 통과했는데 내가 공을 더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콜룸에 갖고 올 수 있는 공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뺏겼어. 이런 거는 개인전에 만약에 개인전 시합을 하다가 뺏긴 거면 개인전 시합이 다 끝나고 만약에 2인조 단체전 경기가 남아있는 선수면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돌려줘요. 그러면 단체전하고 개인전 할 때는 단체전 2인조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단순히 그냥 초과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서 끝나면 끝. 단체표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고 또 누적. 이렇게 가고. 과거에는 옐로카드 2번 받으면 레드카드 제시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경고 상황이면 계속 경고 카드만 줘. 그리고 레드카드는 레드카드 상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만 레드카드가 나가. 이제. 그렇게 완전히 구분시켰어요. 비스페드에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네, 앞쪽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 때 지금
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뭐 지금까지 한 것 네, 중에 혹시 물어볼 게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아이네요. 예, PC1 경기 보도자가. 이제 휠체어요? 응. PC1 보도자들 휠체어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선수랑만 접촉 안 하시면 돼요. 네. 네. PC3만 휠체어 접촉 안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점은 공이 투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BC1은 공이 투구되는 시점에 휠체어는 잡아줄 수 있지만 선수 몸에 접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3 같은 경우는 공이 투구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홈통을 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투구되는 순간에 휠체어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휠체어에 달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선수가 투구를 해야 되는데 3에서 공이 투구되는 순간에 휠체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투구를 한 적이 있어서 생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이 투구되는 순간에 적용되는 겁니다. 저기 네. 우리 심판들 이렇게 볼 검사하잖아요. 네. 볼 검사할 때 어떤 경우에 보면 한 선수가 뭐 20개에서 뭐 많게 30개까지 공을 가져가 이걸 다 터졌다 해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대회 시작 전에 공검사해서 갖고 오는 건 다 해줘야 돼요. 모든 거. 그러면 공 개수는 초과된 아까 공 말했잖아요. 예.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네? 초과된 공은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초과되면 몇 개까지 가능한지. 초과를 가지고 오시면 개인전은 한 세트 13개고요. 13개? 2인조일 경우에는 각 선수당 색깔공 빨간 거 3개, 파란 거 3개, 그 팀의 잭볼 하나. 그리고 단체전은 선수별로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그 팀의 잭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갖고 오면 다 뺏겨요. 네. 압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그거 공개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콜룸 안에서. 그래서 초과됐으면 압수하고 경고 주는 거예요. 옐로 카드요. 그리고요, 저기 쓰리 홈통에서 그 물건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선까지 그 라인에 떨어질 때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니 말씀이에요? 홈통에서 먼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같은 게 아, 그거는 이제 그런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이나 이런 거는. 액체류는 내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경기 때 어떤 이점을 취하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체류에 관련된 건 보지 않아요. 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이 흘러내려와서 닿다든지 이거는 라인터치 보진 않아요. 그런 거는. 근데 어떠한 물건 있죠. 소지품, 갖고 들어온 소지품. 우리가 소지품이라고 하는 거 보통 그냥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라인에 나왔으면 다 라인터치. 액체류는 해당 안 되고요. 야, 지금 가는데 지금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안 되고요. 제발 잭볼 받을 때요. 심판한테 잭볼 받을 때요. 아니 제발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잡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예. 투구면 잡고 있어도 되죠. 아까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 시절에 언제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잡고 있으면 그 시절에 아, 시즌에 들고 있는 거 관계없죠. 어차피 자기가 던질 건데.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표시하기 전에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네. 옆에서 대신 얘기해 주세요.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그 폴록에 이제 레드를 7개를 갖고 들어왔어요. 예. 뭐 하나를 압수를 하잖아요. 예. 그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압수된 볼 선택은. 그런 애매한 상황. 보통은 그냥 심판이 가져갑니다. 무작위로? 네.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심판이 꺼내갑니다.
심판이 선택을. 엄청나게 큰 페널티인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공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 국제대회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초과됐으면 가져갑니다. 그럼 빼가요. 하나 더 규정을 잘 알아야 돼. 컴퓨터 거리표 붙여놔도 되냐고. 용기고 검사 받을 때 갖고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지금 대부분 붙여져 있다.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든 BC3 경기 선수들은 자기가 경기 때 쓰고자 하는 것들은 용기고 검사할 때 무조건 다 갖고 와서 다 검사 맡으세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세요. 거기서. 오케이 좋다. 또 좋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해적 포인트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무슨 포인트로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급불려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용기구 검사 때 받으시면 돼요. 보통은요 등급 분류할 때 다 갖고 오셔서 원래 받는 게 맞아요. 램프도 램프 외에 사용하는 거 다 원래는 받아야 돼요. 제가 무슨 포인트? 그건 무슨 포인트로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용기후 검사하면서 등급 분류사를 불러갖고 봐달라고 해요. 우리가. 국제대회 때는. 왜냐면 대회할 때 등급 분류를 매번 하거든요. 국제대회에서는. 그 선수들이 만약에 등급 분류할 때 그걸 안 가져갔어요. 근데 용기후 검사할 때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럴 때 등급 분류사를 불러요. 용기후 검사하는 쪽으로. 와서 체크해달라고. 경기력이 얼마나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선수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요. 네. 일단은 용기 검사할 때 가지고 오셔서 검사를 맞추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요, 쓰리 같은 거는 저기 머리 같은 거를 메모해서 그 종이 같은 거 수첩이나 그런 거. 그것도 검사 맞추세요 다. 아, 용기 검사할 때 다 맡으세요. 이제는 무조건 다 맡아야 돼요. 국제연맹에서 좀 다 보겠다 했어요. 전부. 네. 뭐든지. 뭐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어서 이제 최승규 심판위원님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 진행 부분부터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7페이지 10.8 규정, 네, 다음 엔드 준비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인전이든 2인조든 단체전이든 저희가 경기 엔드와 엔드 사이에 1분을 드리잖아요. 한 엔드가 끝나면은 심판이 1분이라고 하면서 1분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그 1분 시간 동안에 공도 회수하시고 다음 엔드 준비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 규정에 보시면 45초가 경과하면, 그러니까 15초 전이죠. 끝나기. 주심이 15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10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대회 때는 45초가 흘러서 15초가 남았을 때 주심이 15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조자라든지 선수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빨리 자기 구역 안에서 경기 다음 엔드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아래 보시면 자기 선수들은 자신의 투구 구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경기 보조자와 코치 2인조 단체전 경우에서는 주심이 타임이라고 외쳤을 때 지정된 구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에 1분이 다 지나서 타임을 외쳤는데 자기 투구 구역 바깥에 있거나 정해진 구역에 없다. 바로 경고가 나갑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분이 끝나면은 타임 외치면서 뭐 코트에 조금 이제 덜 들어가셨더라도 빨리 준비해주세요라고 하고 진행을 했다면은 올해부터는 타임이라고 외치는 순간에 정해진 구역 안에 선수는 자기 투구역, 어떤 뭐 감독이나 코치가 자기 위치 안에 자리를 안 하셨을 때는 바로 경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고 규정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 2개 되면 뭐라고 했죠? 그 경기는 바로 몰수패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하시고 주심이 15초 외쳤을 때는 자기 본인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경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입니다. 네, 13번인데 17페이지 죄송합니다. 네, 21페이지의 13번 연장전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BC3 개인전에서 첫 번째 색공 연장전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색공을 투구하기 전 선수는 반드시 경사로를 좌우로 흔들어야 되죠. 자, 연장전에서 첫 번째 공을 던질 때, 자, 블루 사이드, 레드 사이드 똑같습니다. 두 명의 선수당 첫 번째 공을 던질 때는 양쪽으로 20cm 흔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연장전에서 양 사이드 선수는 첫 번째 공을 투구하기 전 반드시 경사로를 좌우로 흔들어야 되는데 주심이 어느 선수가 투구할 것인지 지시한 후에 흔드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자, 레드 선수가 먼저 던지기로 했어요. 근데 주심이 아직 시그널 안 주고 홈통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심이 시그널을 줬고 투구했어요. 이 공은 어떻게 되죠? 4구가 됩니다. 왜? 주심의 시그널 전에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회의 경우도 봐도 어떤 분은 시그널 받고 흔드시고 어떤 분은 시그널 받기 전에 흔드셨잖아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심의 시그널을 받고 나서 홈통을 흔들어 주셔야만 흔들었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규정 14번입니다. 22페이지고요. 네, 코트에서 이동 부분인데 14.5, 23페이지에 보시면은 14.5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중복되는 건데요. 자, 저희가 2인조나 단체전 경기에서 자신의 동료 선수가 투구 구역에 돌아오고 있을 때 투구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죠? 네, 사구 처리하고 페널티 드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 언제냐? 아까도 저희 이제 부위원님 설명하셨지만 휠체어 바퀴 하나가 코트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이 되는 시점은 휠체어 바퀴 중에 하나가 자기 코트 공간 안에 확실히 들어왔다라는 게 보였을 때 투구된 건 인정이 되지만 확실하게 바퀴 하나 이상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공을 사구 처리하고 페널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을 안 만드시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2인조나 단체전에서 다 자기 코트 안에 들어왔을 때 투구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하지만 경기가 막 급박하고 좀 이렇게 몇 초 안 남은 상황이 되다 보면 서두르시다 보면은 덜 들어왔을 때 던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를 저희 심판들이 판단하는 딱 시점은 휠체어의 바퀴 중 하나가 자기 코트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선수분들은 단체전 2인조에서 코트 안에 들어왔을 때 투구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바퀴가 4개 있잖아요. 앞에 바퀴 있고 뒤에 있고 보조 바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뒷바퀴예요. 주바퀴. 뒤에 있는 거, 큰 거, 휠 큰 거. 그 바퀴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앞바퀴는 아무 소용가 없어요. 앞바퀴 들어오는 거는. 네? 뒤에 있는 큰 원래 주된 휠체어 바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경기 중에 2인조 단체전 하실 때에는 되도록 코트 안에 완전히 들어온 후에 같은 편 선수가 투구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23페이지 같은 페이지고요. 15번 벌칙 부분인데요. 자, 벌칙 부분 바로 아래 보시면 선수와 선수의 경기 보조자는 하나, 단일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경기 보조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실격 카드는 해당 선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자, 아랫부분 보시면 코치는 선수와 별개로 간주하여 코치가 경고 또는 실격 카드를 받은 경우 해당 사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치가 실격을 당하는 경우 해당 코치에게만 적용된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면, 자, 우리 경기 중에 경기 보조자와 선수는 어떻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단일체로 한 번에 보조자가 경고받은 것도 선수가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치나 감독이 받은 거는 선수와 하나로 보나요? 아니에요.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드리면 내가 대회 때 코치로 신청했어요. 근데
코치석이 아니라 경기 보조자로 들어갔어. 3. 이러면 코치한테 준 게 아니고 경기 보조자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선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코치는 단체나 페어일 때 코치석에 앉는 그 코치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BC1이나 3나 경기 보조자 들어가서 경기 같이 도와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코치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경기 보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같이 하신 분이 경고를 받으면 그냥 선수한테 다 가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 코치로 왔으니까 따로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잘 기억하시고. 네. 자, 다음은 15.3, 24페이지입니다. 15.3의 경고 카드 부분입니다. 자, 15.3.2에 보시면 위쪽에 시합 중에 2개의 경고 카드를 받게 되면 해당 선수는 해당 경기에 더 이상 출전할 수가 없다. 개인전과 2인조 경기는 해당 경기가 몰수표로 처리된다. 자, 저희가 예전에는 경고 카드를 2개 받으면 어떻게 되셨죠? 실격이었죠. 근데 지금은 해당 경기만 몰수 처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해당 경기, 다음 경기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알려드린 것 중에 앞에서 설명하셨지만은 저희가 크게 대회 안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합이. 첫 번째는 개인전 시합, 두 번째는 2인조와 단체전 시합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레드카드가 적용돼서 실격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해당 경기만 몰수 처리가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6.1입니다. 25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요. 네, 경기 보조자 선수 또는 이들의 장비, 공, 소지품이 코트의 선 혹은 해당 선수의 투구구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코트면에 조총한 상태로 자, 공이 투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라인터치 반칙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소지품을 들어가실 때 광범위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소지품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건을 목에 걸고 갔어요. 근데 이 수건이 경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걸쳐 있어요. 이거는 뭐죠? 투구되는 순간이 되면 라인터치죠. 예. 모든 소지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기에 들어가실 때는 필요 없는 물품은 웬만하면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2인조 단체전 보면 어디다 두죠? 특히 3경기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는 거 아예 기록실 쪽으로 빼죠. 네. 또는 뭐 어떤 물을 경기 중에 안 쓰시는 분은 바로 이쪽 의자에 올려놓는다든지 자기 구역 안에 두지 않고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자기 구역 안에 두고 경기를 하고 있던 물품이 경기 엔드 중에 걸쳤어요. 라인에 어떻게 되죠? 이것도 투구되는 순간이 되면 라인 터치가 되셔요. 심판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보면 왜 개인전만 한다고 해서 1번, 2번 아니면 5번, 6번 박스에다가 그냥 물품 놔두고 경기하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런 오해 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코치 바깥으로 내보내던가 아니면 기록석 앞쪽에다가 다 갖다 놓던가 완전히 그 투구구역 안에는 어떤 물건도 그러니까 선수가 경기할 때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아예 없도록 전부 투구구역 안에는 경기 보조자분들이나 뭐 선수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그 투구구역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놔두고 경기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치워봐야 돼. 투구구역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가 경기할 때 필요한 것 외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태국 국제대회 심판으로 참가했을 때 실제로 제가 봤던 경우예요. 제 앞쪽 코트에서 일어난 경우인데 2인조 페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선수분들이 자기 투구구역 맨 뒤쪽을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자기 물품을 끝에 자기 투구구역 안에 그냥 내려놨어요. 바깥으로 안 빼고 경기 구역 안에 놔둔 거예요. 그럼 이 물품도 라인 터치를 보는 해당 물품에 속하잖아요. 근데 경기 중에 선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도를 보고 뭐 공기치가 어딘지 보고 하다가 선수가 실수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휠체어로 툭 건드려가지고 물통이 픽 쓰러져서 라인에 달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투구를 했죠. 바로 심판이 공을 잡고 라인 터치를 줬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심판분들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선수분들이나 보조자 선생님들도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15.6.7입니다. 공제금 벌칙금 관련된 부분이에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15.6.7. 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2인조 및 단체전에서 팀 동료 선수가 자신의 투구구역을 돌아오고 있는 동안 투구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휠체어, 예, 주 휠체어 바퀴가 하나 이상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15.8.10입니다. 15.8.10. 네, 27페이지 위쪽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랑 중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뒤쪽 반칙 부분에도 보시면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적구가 선수에게 전달되고 표적구를 투구하기 전 또는 벌칙공을 투구하기 전에 또는 연장전에서 각 선수 첫 번째 투구하기 전에 B3 선수는 경사로 방향 좌우로 네,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공 제거된다고 했죠. 자, 예전에는 저희가 보시면 어떤 경우는 저희가 사구를 드렸고 홈통 안 들었을 때 어떤 경우는 페널티와 사구를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정리된 거예요. 홈통을 흔들지 않고 투구된 거는 다 사구로만 처리한다. 왜냐, 동일한 반칙인데 동일한 벌칙을 저희가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사구만 드리고 어떤 경우는 페널티랑 사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국제연맹 쪽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홈통을 흔들지 않아서 던지는 공에 대한 모든 부분은 뭐로 처리된다? 사구로 처리된다. 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9 옆 페이지고요. 15.9에서 자 15.9.2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5.9.2 부분 보시면은 자 선수가 규정된 개수보다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많은 공을 선수 대기실 콜룸에 들고 온 경우 어떻게 되죠? 뺏긴다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아까 자 뺏긴 공은 그러니까 공 개수가 콜룸에 갖고 올 수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이 들어온 공은 다음 시합에는 돌려받아서 참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전에서 내가 7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 뺏기겠죠. 근데 단체 페어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단체 페어 하기 전에는 그 공을 받아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시검사 때나 용규검사 때나 수시검사 때 뺏긴 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공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공은 공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공은 대회 끝날 때까지 압수. 그리고 콜룸에 정해진 개수보다 추가돼서 들어온 공은 다음 시합이 남아있다면 그 시합 전에 받을 수 있다. 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개인적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경기에서 뺏겼는데 그 경기 끝나고 가서 또 달라면 안 돼. 그거 개인적인 시합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은 15.10.2 28페이지입니다. 15.10.2 부분입니다. 동일 시합 중 영습 투구 구역 또는 선수 대기실에서 두 번째 경고 파악을 받은 선수 그리고 또는 경기 보조자는 해당 경기에 출전이 금지된다. 개인전 준비 중 일어났다면 선수는 상대방에게 몰수피한다. 코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경고 카드로 코치는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자,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콜룸이나 연습 투구 구역에서 경고를 2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경기장에 입장시키지 않는다. 바로 그 해당 경기가 몰수피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습장에서 경고를 준다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연습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제한된 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거기서 경고를 받아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크게 제재 안 했는데 올해 대회부터는 굉장히 그 연습구역까지 엄격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연습구역에 딱 정해진 규정에 정해진 사람 이외에 들어가는 다 경고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습구역이 딱 설치가 된 데는 그렇게 적용할 거니까 예, 거기 인원수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는 선수가 맞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규정에 보면 코치에게 두 번째 경고 카드가 있다면 코치도 굉장히 입장할 수 없다 돼 있죠. 코치가 만약에 코치는 선수와 따로 취급한다 그랬죠. 별개인데 코치가 예를 들어 콜룸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2인조 단체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나 코치는. 선수들만 들어가겠죠. 보조자분이랑. 자, 다음은 자, 실격 부분인데 15.11.1입니다. 네. 자, 15.11
15점 11 경우, 자, 실격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죠. 이 경우에는 실격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야. 첫 번째는 심판을 속이려는 시도와 같은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동 또는 경기장에 승인되지 않는 표시를 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이 강화가 됐어요. 저희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심판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 경기장에 태블릿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어떤 기록이나 측정을 위해서. 근데 이 태블릿을 가지고 홀룸에 들어갈 때 통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드로 바꿔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만약에 태블릿에 통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설정을 안 하시고 가지고 들어온다. 심판이 그걸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실격을 바로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된 부분이고 실제 예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 어떤 경기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신다면은 통신을 하지 않는 모드로 하시고 오셔야 안전하겠죠. 심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걸로 나쁜 어떤 심판을 속여가지고 뭔가 통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여기에는 경고가 아니에요. 실격 카드를. 바로 실격 카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폼인 언어 사용 또는 행동. 자, 위 부분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서는 즉시 실격입니다. 경고 카드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실격이 되시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상대 선수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수와 심판간 또는 보조자 코치와 심판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좀 흥분하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폭력적인 품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바로 실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실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실격이 되면 남은 경기를 뛸 수 없고요. 랭킹 포인트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결승전 경기 딱 들어갔는데 결승에서 지들 이기는 2위 안에 드는데 만약에 결승 경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심판을 때렸어요. 그러면 바로 실격이 되겠죠. 그럼 그 선수는 2등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에서 꼴등이 되고 포인트를 아예 두드리지 않습니다. 자, 11.4 부분인데요. 어떤 점수에서는 실격 카드는 즉시 시합이 실격됨을 의미한다. 시합 중 경기 결과는 몰수 처리되고 선수 또는 그 사이드는 그 시합을 위한 참가권 또는 랭킹 포인트를 받지 못합니다. 잔여 경기를 뛸 수 없고 랭킹 포인트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개인전에서 받았을 때는 개인전에 해당됩니다. 2인조나 단체전 경기가 남아있다면 또 참가가 가능하셔요.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17 부분입니다. 17 경기별, 자, 엔드별 경기 시간 부분인데요. 3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아까 그 개인전에서 실격당하고 2인조하고 단체전 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율위원하고 심판장이 대량하에 정할 수 있어요. 아예 못 뛰게 할 수도 있어요. 남은 경우. 내가 실격당해서 다음 경기 뛰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실격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줬느냐에 따라서 재량하에 더 남아있는 경기조차도 못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규정집에 보시면 재량권을 줬어요. 기술위원하고 심판장한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무조건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뛰게 막으면 못 뛰는 거예요. 실격당한 선수.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은 경기별 엔드 시간에서 17.4 부분입니다. 17.4 부분입니다. 자, 17.4 부분에 보시면 각 사이드의 제한 시간 규칙이 정지되는 시점은 투구된 공이 코트 안에 완전히 멈추거나 경계선에 닿는 순간이다. 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투구된 공이라고 검은색으로 두껍게 나와 있죠. 밑줄 쳐져 있고. 자, 이게 된 부분이 뭐면 저희가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가 공을 투구를 했어요. 선수가 자기 공을 투구를 했어요. 이 투구한 공이 멈추면 시간 규칙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세게 투구를 했는데 다른 어떤 뭉쳐있는 공들을 빵 건드렸어요. 그래서 내 공은 던진 공은 멈췄는데 다른 공들이 부딪힌 공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시간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한다. 던진 사람이 그 공이 멈췄을 때 해당된 공만 멈췄다면은 다른 공은 보지 않고 바로 시간 규칙이 정지된다는 부분입니다. 심판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렇죠. 방금 부분은 저희 이제 선수들보다 심판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죠.
다음은 네, 17.11이고요. 네, 이 부분도 저희 심판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네, 기록심은 잔여 시간이 1분 30초, 10초일 때 또는 죄송합니다. 10초일 때와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타임이라고 외치죠. 네.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잔여 시간 1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하죠? 1분 남았습니다 하시죠. 그리고 30초, 10초일 때 하시고 10초에서 카운트다운 하시는 게 아니라 10초 남았습니다 하고 나서 0이 되는 순간에 타임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희 심판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엔드와 엔드 사이에 1분 드리죠. 바로 1분 드렸을 때 15초 남았을 때 기록심 어떻게 해야 되죠? 15초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초가 되는 순간에 타임. 네. 예전에 제가 그때 어떤 경우가 있었으면 저희 기록심 분이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10초 남은 때부터 카운트다운 안 하시죠. 그리고 기다렸다 0초가 되는 순간에 저희가 타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기록심 분이 19, 87, 65, 43, 21, 0 부분에서 21, 땡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심판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작년 대회에서 죄송합니다. 작년 대회에서 나온 상황을 저희 심판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BC3 경기에서 경기 보조자가 공을 올리다가 그 공을 올렸죠. 정지한 다음에 투구를 해야 되죠. 근데 올리다가 조금이라도 공이 굴렀어요. 그거를 잡았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사고 처리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네. 왜냐면 저희가 어떤 조금 미끄러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심판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예외 없이 사고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BC3 보조하신 선생님들이 자, 공 홈통에 올리시다가 이제 올리고 나서 완전히 멈춰 있을 때 이제 그다음 선수가 투구를 하죠. 근데 올리다가 실수로 공을 미끄려고 살짝 움직였어요. 많이 굴러서 실수로 많이 굴러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살짝 미끄러져서 굴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둔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예외 없이 전부 다 사고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야 심판이 주관적이지 않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참고하셔가지고 공 올리실 때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C3 경기 보조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많이 그 규정에 보면 BC3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주의해서 경기 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심판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다 보면 어느 심판은 이렇게 하고 어느 심판은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그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예. 경기 보조하시는 분들, 3 경기 보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념하셔서 좀 더 조심스럽게 경기에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BC3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이렇게 볼 때 라인에서 어느 정도 선을 밟고 나가는 건지 아주 나가도 되는 건지 방향 볼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규정집에 나와 있잖아요. 옆에 빈 박스는 그냥 들어가도 돼요. 완전히. 바퀴가 아예 예. 선수가 아예 바퀴 뒤로. 뒤로. 뒤로는 안 되죠. 뒤로는 나가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옆으로 옆에 박스 비어 있는 건 어느 돼요. 정도 바퀴 선에 밟아야 되는데 선 밟는 정도까지만 인정이 돼요. 완전히 나가면 안 돼요. 박스 그러니까 바깥 뒤로. 바퀴 반 아니 뒤 주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바퀴 뒤에 있는 거. 바퀴 반만. 예, 그게 라인에 물리는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그 바퀴가 완전히 투구 박스 뒤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냥 심판들이 들어보내요 다시. 그러니까 옆으로는 다 나가. 예, 옆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3번, 4번 하잖아요. 2번하고 5번 박스 비어 있죠. 그럼 그걸로 그냥 들어가도 돼요. 완전히. 그래서 조정하고 들어와서 투구하면 됩니다. 근데 뒤로 나가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뒤로 나가는 건 바퀴가 물리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만약에 바퀴 하나라도 완전히 나가면 들여보낸다고 심판들이. 들어가라고. 예,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또 저희 심판분들, 여기 심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퀴 하나 이상 많이 뒤로 벗어났을 때는 심판분이 바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옆에 투구 구역에 들어가서 조정하고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상대가 있는 박스는 못 들어가죠. 상대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뒤로 나가는 거는 아예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내가 물려와서 조정을 한다는 때는 바퀴가 물리는 정도, 선에 물리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추가 내용 하나 설명드릴게요. 아까 BC3, 저희 자꾸 BC3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죠. 규정이 많이 강화되고 또 바뀐 내용도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의사소통 장치가 있어요. BC3 선수분들 중에 언어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보조자분이랑 대화를 하실 때 말로 대화가 힘드신 분들은 어떤 판에다가 숫자를 적어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표시를 하시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김한수 선수 아시죠? 우리 국내 BC3 김한수 선수도 지금 언어 소통을 위한 보조 장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숫자 적어준 판. 자,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선수도 무조건 용기 검사 때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선수분이 물어보신 것 중에 홈톡에 저희 그 포인터 적어진 거, 그 부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관련된 거는 다 사전 용기 검사 때 사전에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승인을 안 받았는데 경기 때 갖고 왔어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 다른 저희 서울에 됐던 강수대 때 질문 나왔던 상황인데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저희 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여가지고 해준 거여가지고 자, 어떤 부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생활체육대회나 동호인대회도 이 규정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까? 네. 자, 보통 생활체육대회나 동호인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죠? 참가의 의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룰북을 기준으로 해서 대회를 진행해야 되지만 자, 세세한 부분이나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은 대회를 주관하는 쪽에서 완화를 해가지고 경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지금 생활체육으로 고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심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을 뺏어야 되는데 공을 안 뺐더라. 반칙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더라. 그분이 규정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는 선수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2급 자격수 갈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동네 생활체육대회를 나갔더니 이 규정 내용대로 적용 안 하더라. 자, 적용을 100% 다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동호인대나 생활체육 대회에서는. 다만 저희가 이 규정을 100% 다 적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대회는 어떤 대회죠? 연맹에서 포인트를 여러분께 드리는 중앙대회, 선수권 대회라든지 전국체전 포함한. 네. 그때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규정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지방에서 열리는 뭐 도민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회를 주관하는 쪽에서 규정을 약간씩 변경하거나 완화해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방금 저희 설명드린 부분까지 해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차례대로 한 시간이. 여기 23페이지에 23페이지요. 14-5에서 네, 14-5요. 뒷바퀴 한 바퀴가 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뒷바퀴 중에 지면이 닿는 면적만 들어오면 인정이 되는 건지 전체 통을 마는 건지. 자, 라인선이 있죠. 라인선. 저희 보치하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인에 달면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보치하는 라인에 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이 라인에 달면은 인정이 되죠. 인으로. 하지만 보치하는 라인에 닿는 순간에 아웃이 되거나 반칙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에 닿는 면적, 그러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안 닿는 면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지면에 안 닿고 바퀴가 둥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 예, 그 부분 상관없습니다. 바닥 아래 닿는 부분이 완전히 코트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인정되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왔으면 돼요. 네네.